안녕하세요. 쿤입니다. 오늘은 대출금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직전 영상에서 찍었었는데, 나이키 옷을 입고 찍었는데, 그게 다 이렇게, 이미지로 편집하면서 사라져서 오늘 다시 나이키 옷을 입고 왔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에, 났던 기사인데, 우리은행에서 내년부터 개인 신용대출 금리를 7% 상한제를 전격 시행하겠다라는 거고, 청년이나 주부, 임시직, 장애인 등 금융약자에 대해서는 약 1,000만 원 정도의 긴급 생활비 대출을 7% 이하 금리로 지원하겠다라는 건데요. 이게 우리 금융그룹에서 발표한 포용 금융 강화 방안 중에 이제 하나로 이제 돼 있는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감정적으로는 사실 맞는데 우리 돌아가는 금융 시스템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고, 오히려 이런 정책들이 저신용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났던 그 법정 그 최고 금리 있죠. 법정 최고 이자율이 35%에서 20 몇 퍼센트, 지금 22%인가요? 그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그렇게 법정 그 최고 금리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결국 이 사람들이 제도권에서 밀려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같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은행에서 금리 상한을 묶으면 어떻게 되느냐? 금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좀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 금리를 정하는 거를 프라이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험을 계산해서 그 위험에 맞는 가격을 받는 게 사실 금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7%라는 금리를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정도 안에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돈을 빌려준다라는 이제 부분인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도 당연히 그만큼 내려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준금리는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고,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대출금리가 오히려 오를 수도 있고, 물론 내려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변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 대출금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펀딩 코스트예요. 은행도 고객들한테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돈을 차입해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기 예금을 유치할 수도 있고, 은행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은행에 적금을 가입하고 정기 예금을 가입하는 게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수단이거든요. 그럴 수 있고, 회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고객들한테 줘야 되는 이자율, 금리, 예금 금리, 이게 펀딩 코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expected loss라고 해서 기대신용 손실을 금리에 추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사람한테 1억을 빌려줬을 때, 은행이 평균적으로 봐서 얼마 정도 내가 못 받게 된다라는 거를 금액으로 계산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금액을 이자율로 환산해서 금리에 가산시키는 거예요. 그게 expected loss입니다. 그러니까 expected loss는 계산하는 방식이 exposure 금액, 그러니까 대출 금액 곱하기 부도율 곱하기 부도시 손실률 해서 exposure 곱하기 PD 곱하기 LGD,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운영 비용이에요. 은행도 뭐 직원도 써야 되고, 사무실도 뭐 운영을 해야 되니 사무실 임차료도 내야 되고, 전기요금도 있고 가스요금도 있고, 이런 일반적인 그 경비들을 이제 금리에 녹이게 되고, 마지막으로 크게 볼 수 있는 게 안전마진. 은행도 이제 어느 정도 마진은 남아야 되니까 안전마진에 붙이게 됩니다. 이 안전마진은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기대신용 손실을 초과해서 뭔가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좀 쿠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네 가지가 금리를 산정하게 되는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스프레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기준금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신용자 지원 정책의 또 다른 효과가 뭐냐면, 결국 7%의 이제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게 됐을 때, 7%를 대출을 해주게 됐을 때, 결국은 이 비용은 결국 누가 부담을 할 거냐. 결국은 은행은 10%를 받아야 되는데 7%만 받은 거잖아요. 결국 나머지 고신용자들에게 다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신용자의 금리 인하폭이 줄어들게 되거나 수수료가 늘거나 대출 조건이 더 까다로울 수 있는 거죠. 결국은 특정 그룹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그 외에 나머지 그룹들이 다 분산해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똑같은 사례로 볼 수 있는 게 저희 고속도로
명절 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입니다. 원래는 고속도로라는 재화를 이용하는 그 특정인에게만 부과를 해야 되는 게 고속도로 통행료인데, 이게 차가 많이 막힌다. 막히는데 왜 고속도로냐? 시속 뭐 10km, 20km로 운행되는 게 무슨 고속도로냐라는 여론 때문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가 됐죠. 명절 때 추석과 뭐 설과 추석에는 면제가 됐는데, 결국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냐면 결국 우리 텍스로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거죠. 나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이 정책을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고속도로를 명절에 이용을 안 할 거거든요. 근데 결국 내가 텍스로 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럼 걔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고신용 신용자분들은 사실 크게 뭐 하실 거는 없으세요. 다만 추가적인 그 가산금리가 조금 인하될 가능성이 좀 더 적다. 그리고 수수료가 더 부담할 수 있다. 이런 거지. 뭐 제도권에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저신용자분들의 사실 중에 약간 그런 이제 그 라인에 좀 걸쳐 있으신 분들, 그 기준에 걸쳐 있으신 분들은 신용 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제도권 금융을 좀 더 이용할 수, 계속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개인 신용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대출 금리가 사실 우리나라는 조금 감정의 문제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고 리스크에 대한 부담 가격이다. 그래서 개인 입장에서 포지션을 잘 잡고 대응을 잘 하자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